세계 각국의 한국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역시 서로 한국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의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블랙스완 이전과 이후에 한국은 또 한 번 진화할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예외적이어서 발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죠. 월가 투자 전문가인 나심 탈레브가 그에 져서 검은 백조를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언하면서 두루 쓰이게 된 용어입니다. 갑자기 블랙스완이 나타났는데 한국은 오리에서 그야말로 백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심지어 그 대단한 미국까지 한국의 조언뿐만 아니라 물품까지 요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51개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의 수입 문의 및 요청을 했고 50개국은 인도적 지원 여부를 물어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교류와 도움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계 각국의 입장에서는 저마다 제 살 길을 찾는 고립주의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유럽과 미국마저 여행이 금지되고 교류는 거의 중단이 되며 놀란 나라들이 앞다퉈 빗장을 걸어 잠그는 상황인 것이죠. 유럽 내 이동의 자유와 경찰 행정력까지 적용된 하나의 유럽의 토대가 된 쉥겐 조약마저 시행 25년 만에 존폐 위기를 맞게 된 것이 현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최근 국제정치학자인 스테판 월트 하버드대 교수는 현 사태는 덜 개방되고 덜 번영하며 덜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리더십의 공백이 이런 경향을 부추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제역학을 본다면 이번 사태 해결을 주도해야 할 미국과 중국은 오히려 정치적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트럼프는 그것은 중국에서 왔다라고 계속 해왔으며 중국은 근원이 미국일 수 있다라는 말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끝난 이후 국제 질서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져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덜기 위해 중국 환구시보는 중국 이전에 이미 이탈리아에서 발생했다는 의외의 주장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연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요.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선진적인 대처를 해나가야 하고 국내 경제에도 신경 써야 하겠지만 이후에 벌어질 미중 갈등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미중의 힘이 직접 부딪히는 곳인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까지 그 사이에서 항상 힘든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몰린 적이 많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이 아직도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트럼프 이후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까지 언급되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방위비 인상을 요구받는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한국이 중국, 미국 모두에게 중요한 존재인 것은 확실하니 한국의 몸값이 올라가야 하는데 한국, 미국이냐 중국이냐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곤혹스러운 숙제만 떠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풀릴 수 없는 숙제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양보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은 더 많았죠. 이달 초를 기억해보면 중국 언론에서는 아주 어려웠던 자국의 상황에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자 책임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난데없이 한국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중국 매체들의 한국 대책 똑바로 세워라, 중국을 보고 배워라 라는 워딩을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인 입국 제한, 미국인의 한국 여행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계속 보도해왔습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변한다면 엄청난 영향이 미쳐질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한국은 트럼프의 회견 때마다 좌불안석 노심초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협조적 관계를 가지던 나라들에서까지 먼저 빗장을 걸기도 했지만 다행히 미국이 최악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한국의 몸값과 위상이 올라갔고 이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현재만 보아도 한중 한미 관계는 탄탄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자국 얘기에 한국을 같이 거론하며 묻어가려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최근 자신의 대처에 대해 몇 점을 주겠냐는 질문에 10점 만점에 10점이다 라고 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아주 훌륭했다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은 잘 대응했다 라며 자신에게 준 후한 점수와 함께 한국을 같이 언급하면서 선진적인 이미지에 편승하려고 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어 24일 미국 측의 긴급 제안으로 이루어진 통화에서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에게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질문을 했고 이에 미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오늘 중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다고 답합니다. 또 며칠 전에는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수합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통화 이후 트럼프는 백악관 브리핑 생방송에서 한국은 검사에 대해 매우 잘해왔다고 평가하고 그러면서도 뉴스와 미디어는 항상 한국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좋아하는데 미국은 한국이 8주간 한 것보다 지난 8일간 더
더 많이 했다. 한국 측도 미국의 검사 절차는 놀랍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비교한 수치 자체의 정확성, 한국과 미국의 인구 차이 등 단순 비교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도 받았지만 어쨌든 언론들아, 니들이 그렇게 물고 빠는 그 뛰어난 한국보다 우리가 잘할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꼭 숨겨두고 말이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지금 그 대단한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전 미국인들과 언론인들에게 생방송으로 억지라도 써서 한국보다 잘한다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한국에게 칭찬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묻어가려는 분위기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최근 사태에는 과학적 관리가 필요하며 우수 사례로 중국과 한국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WHO의 발언을 인용하는데 WHO도 중국, 한국은 테스트를 잘하고 사교활동을 줄이며 주민을 동원해 이번 사태 확산을 막았다 라고 평가했다며 곁들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사태에 대한 시진핑 책임론이 부상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거기에 한국과 중국을 같은 선상에 놓으며 이미지 쇄신을 꾀하는 것이죠. 최근 시진핑은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통해 한중 공동방역 협력 체제를 구축하자며 이 위기를 한중이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시진핑이 일본도 방문하기로 했는데 일본 일정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한중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일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에 대해 이제 양국 관계가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런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고 이제까지 중국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국 여론에서 비판을 받는 두 지도자들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중국과 미국은 이제 사태 초기만 해도 한때 괄시하던 한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일 각종 외신들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는 한국의 투명한, 과학적인, 창의적인, 성실한 이미지를 덧붙이고 싶은 것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구 선진국들 그리고 반대 진영이라 할 수 있는 중국까지도 자신들의 현위기를 개선시키기 위해 한국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키트, 방역물품 등 실질적 이득을 위해서도 한국을 찾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각국의 현 집권층은 자신들의 정치적 우위를 위해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고 반대로 그들의 반대 진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민주당 계열 인사들과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은 미국 행정부와 트럼프의 실책을 지적하기 위한 사례로 한국을 주로 거론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을 준거로 삼는 것은 서구의 자유주의자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태 초기 중국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문제 삼았던 것은 독재와 불투명한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캐나다의 주스팅 트루도 총리의 어제 코멘트는 한국이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지향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상징적 발언이었습니다. 캐나다도 한국과 비슷한 모델로 가려 한다. 한국에서 이뤄진 광범위하고 빠른 검사, 추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게 배우고 싶다. 그리고 바로 이 발언입니다. 최근 어쩔 수 없이 미국과의 국경을 폐쇄하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결정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본다. 한국의 모델이야말로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벌써 진부해진 찬사를 넘어 서구 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가치인 시민들의 자유와 개방성을 침해하지 않고도 한국이 위기에서 승리했다는 웅변이 된 것이고 바로 이러한 한국을 따르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최근의 어려움에도 미국과 중국은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의 국가들에도 의료장비, 기술자문, 의료진 등을 보내고 있고 짐 리처드슨 미 국무부 해외원조장국 국장에 따르면 미국은 전 세계 64개국에 1억 7,400만 달러, 약 2,137억 원을 추가로 보내고 있으며 미국도 현재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엔 마스크나 다른 장비들이 포함되지 않지만 대신 식량위생 그리고 식수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태 중에도 미국과 중국의 체제 경쟁은 지속되고 종료된 이후에도 이를 두고 어디에서 왔느냐는 책임 공방은 물론 어느 체제가 더 효율적으로 사태를 극복했냐는 각자의 프로파간다를 내세울 것입니다. 종식 선언을 언제 할 것이냐를 얘기하던 중국은 오늘 외국인의 입국을 극도로 제한하는 조치를 잇따라 기습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미 관영 매체들이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치 시스템이 민주주의 시스템보다 대처하는 데는 더욱 우수하다는 주장까지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을 포함한 서방사회도 자신들의 체제와 시스템이 우월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판례를 찾아야 하는데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사례는 서로
중국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될 수가 없고 현재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타국들의 물량 공세를 퍼부으며 이번 기회를 통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하지만 가장 좋은 지향점은 뛰어난 기술, 시민의식, 헌신이라는 이미지로 이를 극복한 한국과 같은 이미지를 획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시사멘터리는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의 매체와 정치인들이 한국 사례를 거론하는 데에는 이러한 이해관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현재뿐만 아니라 한국이 이대로 성공적으로 사태를 마무리한다면 이 사태의 종식 이후에도 한국을 조명할 가능성은 더욱 높습니다. 한국이 잘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특히 서구 국가들에게는 대한민국을 띄워주는 것이 그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제 한국은 더욱 홍보해야 하고 한국의 이번 성공을 최근 사태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심각한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의 원류인 나라들조차 현실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던 자유주의의 가치를 지켜가며 이를 극복하고 오히려 발전의 계기로 만든 이상적이지만 현존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계의 영향력 확대를 원하는 중국이나 미국 등도 그런 나라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이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했던 방식이 아닌 한국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상황, 즉 몸값이 올라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지 시절, 한국전쟁, 경제개발, 한강의 기적, 국민들이 쟁취해낸 민주사회, 선진국 도약,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엄청난 시련에서 최고의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강대국들의 눈치를 봐야 했던 대한민국에게는 이제 이번에 세계사적 사태를 계기로 퀀텀 점프를 하여 세계인들이 한국의 경제나 한류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저력을 인정하는 흔들림 없는 나라가 될 기회가 일본의 밤거리에서 C19가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사실은 밤거리뿐 아니라 총체적인 부실 대책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밤거리라는 용어 때문에 일본인들이 밤에 외출을 자제하면서 애꿎은 상점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원성도 많았습니다. 용어가 너무 막연해서 밤에 영업을 하는 모든 가게들이 눈총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생노동성의 자문위원회가 특별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베 정부와 도쿄도의 확실한 방역 대책이기 때문에 이런 회의에 비난과 빈정거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의 C19 대책은 해외 국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개그 콘서트 방역 대책입니다. 도쿄도는 이미 C19 최종 판정자가 폭증하기 시작해서 7월 10일에는 243명이라는 역대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도쿄도는 PCR 테스트를 한 인원의 10%에 해당이 되는 인원이 최종 판정자로 확인되는 수준입니다. 그 중에 50% 가까운 사람의 전파 경로는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기도 하고요. 도쿄도의 담당자 말에 의하면 도쿄도의 PCR 검사 용량은 1일에 3,100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쿄도는 현재 평일에 1,400에서 2,700건으로 확대해서 PCR 테스트를 합니다. 그 결과 200명 내외의 C19 최종 판정자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코이케 도쿄도지사는 앞으로 3,100건으로 늘리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테스트 용량을 민간까지 포함해서 1일 1만 건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그렇게 하면 최종 판정자가 더 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최종 판정자를 줄일 대책은 안 하고 PCR 테스트를 늘리면 최종 판정자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인지 방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말장난을 하고 있네요.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도쿄도가 문제이다 라고 한마디 했고 코이케는 도쿄도는 PCR 테스트를 많이 할 뿐이다. 완벽한 대책은 아베 정부에서 내야 하는 국가적인 문제다 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도쿄도는 C19를 잡는 것은 아베 정부 책임이라는 거죠. 이렇게 서로 책임을 미루고 도쿄의 신주쿠와 이케부쿠로 등의 밤거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쿄도가 그동안 신주쿠의 밤거리가 문제라면서 밤거리를 조심하자는 피켓을 들고 쇼맨십 기자회견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언론과 일본 국민들은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만원 전철이 가장 큰 문제이다 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가 3밀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데 통근 전철은 바로 3밀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만원 전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불안하다는 거죠. 이렇게 방역 대책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상황에서도 도쿄도는 밤거리만을 집중 타겟으로 삼아서 코이케의 이미지 정치에 활용해 온 것입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밤거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커졌습니다. 밤거리에 치중하다 보니 C19 최종 판정자는 계속 늘어났고, 밤거리라는 용어 때문에 일본인들이 야간 외출을 자제하고 멀쩡한 야간 영업업소들까지 경제적인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가 14일 후생노동성의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전문가 회의를 없애고 다시 만든 정책조언기관입니다. 최근 일본에서의 C19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분석을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최근 도쿄도에서 발생한 최종 판정자의 43%의 전파 경로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과 20대 30대가 7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사용한 밤거리라는 표현을 사교 음식점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교 음식점은 조심하고 다른 밤거리 영업 점포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사교 음식점을 조심하자는 표현으로 바꿔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회의 결과를 전해들은 일본인들은 정말 중요한 방역 대책은 하나도 세우지 못하면서 무슨 말장난 같은 짓이냐 라고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돈을 받아가면서 모인 자문위원회가 정말 엄청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빈정거리기 바쁩니다. 대단히 어려운 결정하셨네. 말장난에 고생했다. 그냥 쉽게 물장사로 가자. 이런 호칭 정하는데 회의비를 얼마나 쓴 거냐. 바보들만 모였군. 쓸데없는 용어 만들지 마라. 머리 아프다. 짙은 접촉 음식점이라고 해야 확실한데. 역시 일본 최고 학부의 졸업생들이다. 오늘 회의 제목이 밤거리의 별칭인가 보네. 고생했다. 음식점에서 사교가 이루어진다고? 차라리 접대부 식당으로 해라. 왜 유흥업소라는 단어는 안 되나? 빈정거리면서 새로운 이름 짓기가 유행처럼 되어버렸네요. 일본의 한 의료 전문가는 밤거리에 집중하고 있는 아베 정부와 도쿄도의 대책은 정말 위험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베 정부와 도쿄도는 밤거리에 너무나 많은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일본은 실제적인 대책은 하나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베 정부는 전문가 회의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일본의 전문가 회의는 공무원과 그 주변의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완벽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밤거리가 문제가 아닌데 일단 아베 정부와 도쿄도는 책임을 미루면서 하루하루를 무책임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는 거죠. 물론 벌써 큰일이 나고 있지만 말입니다. 오늘도 일본에서는 고투 캠페인을 걱정하는 지방 부현지사들의 기자회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쿄도민은 제외해야 한다. 도쿄도민은 PCR 테스트를 받은 사람만 여행을 허락해라 라는 등 복잡한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라는 일본 국민들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투 캠페인은 아베가 일본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투 캠페인 때문에 C19가 일본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거죠.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에서도 이런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가 파열된 아베와 일본 국민들은 여전히 아무 생각도 없네요.